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학년도 실무 역량 세미나 쿠키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김인혜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 사업단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 동향과 기술 동향에 대한 강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키 클래스 마지막 3회차인데요.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3일 내내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3회차 주제는 차세대 전지용 양극재 연구 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은 총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1시간 20분 정도 특강 진행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질문이 가능하고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특강 종료 후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가 되어야 출석 체크가 인정되므로 강연 종료 후에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지현 연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의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쿠키 클래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쿠키 클래스는 고려대에서 준비한 에너지 분야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산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모시고 실무 이야기를 듣는 특강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2차 전지, 특히 양극재를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모실 전문가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재료공학부 박사학위를 시작하셨고요. 약 27년간의 현업 경험을 쌓으셨는데요. 엑슨모빌 케미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삼성 SDI에 계셨고요. 현재는 LG화학의 양극재 개발 그룹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최병진 전문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G화학의 최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실 분들 드셔도 되고요. 그 내용이 100분입니다. 총 100분이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좀 천천히 초반에는 좀 천천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 분들이 질문이 좀 있을 거라고 해서 가능하면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앞에 서두르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설문지를 받았는데요. 총 89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질문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감도 있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가능하면 제가 이제 이 강의하면서 그 질문 내용을 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 내용 중에 양극이 아닌 내용도 있어요. 이제 그 분야에는 좀 약간 이제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차세대 전지용 양극재입니다. 저는 이제 양극재를 개발하는 사람이고요. 그 회사 입사 이후로 계속 양극재만 했습니다. 그 LG화학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 보면 학생들이 이제 혼동하는 거는 이제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요거에 대해 이제 혼동이 좀 많고요. 실제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온 게 아니고 LG화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하는 건 LG화학이고요. 그 배터리를 하는 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지를 이제 저희가 양극재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양극재가 리튬이온 전지의 케미스트리를 결정을 합니다.
어떤 케미스트리인지 양극에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지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양극재 측면에서 연구개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강의 시간은 이제 11시 한 20분까지 제가 시간을 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강의를 드릴 거고요. 한 20분 정도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한 10분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LG화학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LG화학은. 그 47년에 그 설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90년도 중반에 한 95년 그때 이름을 이제 LG화학으로 바꾸게 된 거고요. 그리고 R&D가 좀 강한 회사 중에 하나 하면 우리나라에 LG화학을 꼽죠. 물론 첫째는 아마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그 R&D 수나 금액. 그리고 화학 업계에는 가장 독보적인 회사가 LG화학입니다. 그리고 R&D 기반으로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고요. 그래서 R&D는 현재 이제 대전에 있고요. 그 만들어진 거는 79년에 대전에 R&D 센터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좀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20년에 그때 LG 화학에서 전지와 소재를 다 하고 있다가 이제 전지 회사를 독립을 시켰죠. 그게 20년에 독립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분할을 하면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그리고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LG 화학이 하고 그중에 그 주력 소재는 양극재가 되겠습니다. 양극재 위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그 22년에 이제 구미에 양극재 신공장을 지었습니다. 네, 현재 양산하고 있고요. 그 LG화학은 이제 비전은 그 비전 안에 사이언스가 들어간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We Connect Science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언스를 든 이유는 그 LG화학의 그 기반은 R&D예요. R&D를 시작해서 사업화하는 그렇게 더 커온 회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DNA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이언스를 계속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 R&D 투자 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는 지금 그 2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인력은 이제 7,000명 이상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특허 보유수 이런 게 가장 압도적인 회사고요. 소재 회사들 중에. 그래 특허 기반의 이제 지적재산권이 있어야 이제 기술을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쟁사들과 그 초격차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현재 이제 55조 원 매출액이 있고요. 전체 직원은 한 19,000명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국내에 있습니다. 13,000명 이상이 이제 국내에 있고요. 해외에는 한 4,800명 이 정도 인력이 있고 그 사업장 수가 이제 좀 많은데요. 65개 사업장이 있는데 화학회사다 보니까 소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편이고요. 그 LG화학이 이제 그 한 몇 년 전, 한 5년, 6년 전부터 신경 쓰고 있는 게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그 환경에 대한 ESG 경영 이쪽이 그 국내 회사들은 약간 이제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 매출 위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해외 이제 그 글로벌한 화학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그 친환경 경영, ESG 경영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LG화학은 국내 회사 중에는 좀 초반부터 좀 빠르게 이쪽으로 들어간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이쪽이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 카본 뉴트럴을 2030년까지 그다음에 넷제로를 2050년까지 이제 이런 그 슬로건을 맞춰서 지금 그 글로벌하게 그 화학 업계에서는 좀 리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제품 개발이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는 이런 이제 그 ESG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LG화학은 현재 이제 그,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현재 이제 1위, 2위 남아 있는 회사들은 독일에 있는 바스프, 그리고 중동에 있는 사빅,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그 브랜드 가치가 1,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LG화학이 현재 3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회사들이 그 10위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앞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LG화학의 이제 대략적인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약간 전지에 관련된 양극재에 관련된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G화학은 이제 사업을 총 3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주력 아이템은 이제 석유화이었고요. 사업장들이 이제 전국에 많이 퍼져 있고 이제 대산이나 여수 이런 데 석유화학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집중적으로 키우는 분야는 가운데 있는 첨단 소재. 첨단 소재 중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업부가 양극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전자 소재, 분리막 이런 사업들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쪽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이런 양극재 쪽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극재가 이제 그 소속돼 있는 곳은 이제 첨단 소재 사업 본부고요. 첨단 소재 사업 본부는 이제 이렇게 크게는 양극재, 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전자 소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리막이나 그리고 연구소 이런 소속들이 있고요. 그 이 중에 양극재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양극재입니다. 그 양극재에서는 주 고객은 저희가 이제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90% 이상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전부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엔솔 이외에 이제 고객들을 발굴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보도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이제 파나소닉 공급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력으로 하는 분야는 전기 자동차 쪽입니다. 그 양극재가 이제 첨단 소재 사업 본부 안에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가장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보면은 첨단 안에 이제 전지 소재가 그 22년 기준으로 4.7조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파르게 23년에 이제 7.2조까지 올라가 있고 저희 이제 비전이죠. 이제 28년에 이제 22조 이상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 중에 대부분을 이제 양극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업 가치는 이제 현재 첨단의 22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6조로 저희가 추산이 되고 있고요. 23년에 23조까지 올라가고 28년에 이제 60조의 기업 가치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 LG화학의 첨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지 위주의 신사업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현재 23년 기준으로 10만 톤 캐파에서 28년에 47만 톤까지 증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분리막, 그다음에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이제 다른 소재들은 이제 CNT 도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음극 바인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 분산재,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부가 같이 전지 소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R&D 위주로 키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LG화학 전체 글로벌 사업장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사업장을 주로 석유화학 쪽 위주의 사업장이 많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신규 글로벌 사업장을 확장하는 거는 양극재와 분리막 사업장이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과 유럽 그쪽이 전에는 이제 중국이었다고 하면 사업 확장하는 게 지금은 미국과 유럽 위주의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 사업장입니다. 그 해외보다는 그래도 이제 국내 LG화학 사업장이 더 여기 보신 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본사는 여의도고요. LG화학의 본사는. 그리고 저희가 그 18년에 그 마곡에 R&D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거는 LG화학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LG 그룹 전체가 들어간 그 그룹의 R&D 센터고요. 그 마곡의 R&D 센터가 19년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대전에 R&D 위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마곡까지 R&D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산에 저희가 리더십 센터 이제 연수원 이런 게 있고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CS 센터가 오산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R&D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대전에서 온 겁니다. 대전에 기술연구원이 현재까지 있고요. 그래서 인력 수로는 이제 기술연구원의 LG화학의 인력은 가장 많습니다. 대전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마곡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장들은 그 대산 공장에는 석유화학 쪽 그 공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창하고 청주에 전지 관련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양극은 청주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이외에는 지금 익산의 양재 사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온산에 저희가 양극재 전구체 사업을 올해부터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LG화학의 전지 소재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 배터리에서는 이제 4대 소재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이제 양극재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전제는 이제 LG화학의 석유화학 쪽에서 CNT를 대량 합성을 합니다. 그 CNT가 도전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그 음극재는 그라파이트 음극재고 이제 차세대 음극재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실리콘 계열의 음극재입니다. 그 실리콘 음극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은 이제 그 화학회사니까 가장 강점이 있는 게 이런 고분자 기술들입니다. 그래 분리막, 그다음에 바인더 이쪽에 당연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국내 위주로 이제 주로 말씀드렸고 그 배터리 업계에서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서 있는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었어요. 그러면은 미국 원하는 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미국 현지 생산 아니면은 최소한 그 미국과 우려 관계가 없는 안전한 국가들 FTA 체결된 국가 내에서 생산 공급 이런 요청이 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자원이 있고 또 인건비가 풍부한 이제 중국에 증설이나 투자를 많이 한 편이었어요. 요 이제 미국과 유럽 쪽 이런 이제 그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 벗어난 다른 투자 대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양극재는 지금 한국이 메인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중국을 계속 성장시키는 그런 전략이었고 지금은 중국은 더 이상 투자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이미 투자한 이제 그 설비나 R&D 이걸 최적화하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외에는 당연히 미국의 현지 공장을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 테네시에 NCM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이제 NCM 공장은 아직 이제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모로코에 저희가 LFP 사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고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 유럽에 있는 공장들의 주목적은 유럽 내에 공급을 하는 거,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이런 목적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내 증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졌습니다. 해외보다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여러 곳에 지금 투자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 이제 LG화학의 양극재 이제 마더 팩토리는 청주입니다. 청주에 현재 이제 7만 톤 규모가 있고요. 청주 공장은 이제 LG화학의 다른 사업부가 다 있었습니다. 뭐 생활 건강도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이제 그 반도체 소재, 그 전자 소재 이런 사업장들도 청주 공장에 있고, 그 양극재가 이제 현재는 가장 큰 규모가 청주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우시에 저희가 공장이 있어요. 우시에는 이제 현재 6만 톤 양극재 공장이 있고, 지금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LFP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우시의 LFP 개발팀이 저희가 중국인으로 꾸려놓은 개발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급을 위해서 이제 테네시에 저희가 공장을 현재 짓고 있고요. 여기 이제 총 증설이 완료되면은 12만 톤의 규모가 테네시 공장에 있고, 여기서 공급 그 생산된 양극재는 이제 미국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GM이나 테슬라 이런 고객들한테 공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게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중동이죠. 그 모로코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 모로코에는 그 NCM 공장이 저희가 주력인데, 이제 신규 아이템이 LFP예요. 이제 LFP를 모로코에 건설을 합니다. 그 이미 이제 23년에 저희가 MOU 체결을 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부지 선정까지는 돼 있습니다. 모로코의 이제 케니트라 지역에 저희가 LFP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모로코 공장이 완공은 이제 생산은 27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파일럿 플랜트가 있는데, 파일럿 플랜트는 청주에 있어요. 그래서 파일럿 플랜트를 이제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이제 초기에 고객들한테 스펙인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7년에 모로코 공장이 완성이 되면 27년부터 그 유럽과 미국에 LFP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LG화학이 이제 양극재를 좀 더 소개를 드리면요. 그 LG화학이 양극재를 시작한 거는 2006년이에요. 그 전지를 시작한 거는 한 95년 이때부터 전지를 시작했고, 양극은 그때부터 검토는 했지만 사업 결정을 한 거는 한 10년 후, 그러니까 2006년 이때부터 양극재 사업을 공장을 지으면서 청주에 1공장을 지으면서 NCM 양극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계속 이제 증설을 2공장, 3공장, 현재 4공장까지 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주 이외에 저희가 익산이 공장이 있는 거는 그 GS 에너지의 양극재 사업부가 있었어요. 그 양극재 GS 에너지의 양극재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GS가 가지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전구체였어요. 그 전구체 공장이 익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전구체는 익산에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이제 전구체 공장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2019년 이후에 그 중국 쪽에 이제 증설이 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시에는 양극재, 그다음에 취저우에는 전구체, 이렇게 중국 회사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합작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공장이 이제 현재까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외에는 현재 미국 공장 테네시에 건설을 하고 있고, 유럽 공장은 아직 저희가 발표를 안 했어요. 그 유럽 공장 계속 이제 검토 중인 거고,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모로코 양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제품들은 이제 NCM이에요. NCM을 니켈 50% 니켈 조성의 양극재부터 양산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니켈은 이제 계속 이제 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니켈 90까지. 이거는 이제 니켈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주행거리,
이거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수요가 니켈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양산을 해서 이제 시작한 거는 주력 고객은 이제 폭스바겐 ID3 공급을 시작을 한 거고 그다음에 GM 자동차들에 좀 현재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제품들은 이제 LFP와 LMFP 그리고 이제 망간리치 요 양극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양극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양극재 쪽만 뽑아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양극재가 제가 이제 NCM, LFP 여러 개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가장 이제 그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각각 특성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그 에너지와 코스트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가장 선호했던 거는 에너지가 높은 소재, 에너지가 높은 전지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양극재는 NCM이었고요. 특히 NCM 중에 니켈 비중이 높은 하이니켈, 니켈이 한 90% 이상 되는 하이니켈 양극재들의 니즈가 좀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구분을 하면 이제 세그먼트로 구분을 하죠. 그 프리미엄급 자동차냐, 스탠다드급이냐, 아니면 어포더블급이냐, 아니면 엔트리급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자동차 가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의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주행 거리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회사들은 전지 회사도 그렇고 소재 회사들은 다 집중했던 거는 프리미엄 시장이었어요. 그 LG 같은 경우도 엔솔도 그렇고 좀 업계를 리드하는 회사들이었고 그러면은 가장 그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가는 전지와 소재를 이제 저희는 승부를 걸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이니켈 NCM이나 프리미엄급 그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그 국내 회사들이 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를.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시장이 프리미엄급이 계속 성장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은 엔트리나 어포더블 이런 쪽에 마켓이 커졌습니다. 근데 비교적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준비가 좀 미흡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제 현재 한 몇 년 전부터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분야가 이 두 분야입니다. 엔트리와 어포더블 이쪽에 이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 측면에서는 이제 하이니켈이 프리미엄급을 계속 대응을 했다고 하면 엔트리급에서는 이제 절대 강자는 LFP 소재예요. LFP 소재의 가장 강점은 가격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트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소형차를 사는 이유는 가격이죠. 차량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뭐 이쪽에 선호도가 높진 않은데 글로벌하게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아시아 이쪽에서는 이런 이제 소형차의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엔트리와 프리미엄의 이제 중간 영역이 이제 가장 이제 볼륨이 큰 그 분야예요. 거기에 들어간 소재들은 NCM에서는 니켈 조성을 낮춰서 대신 전압을 높여서 에너지를 높이는 거. 그럼 이제 가격과 에너지를 적당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하는 회사들은 이제 그 망간 비중을 높인 NCM 양극재가 있어요. 이제 이쪽 개발을 또 활발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LFP의 단점은 싸긴 하지만 단점은 에너지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주행 거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 개념은 LMFP, LFP를 이제 개선하는 거.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NCM하고 블렌딩을 하는 거죠. 혼합해서. 그럼 에너지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 방향으로 양극재들은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R&D 부분만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사업부로는 석유화학, 첨단, 그다음에 생명과학 이렇게 사업부가 3개가 있지만 각 본부 내에 이제 사업부별로 R&D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CTO라는 조직이 있어요. 주로 이제 마곡에 있는 조직이고요. CTO에서는 이제 하는 역할들은 각각의 예를 들면 이제 양극재, 저는 이제 여기서 온 거고요. 양극재 개발 센터에서 저는 온 거고, 양극재 개발 센터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겁니다. 한 3년 이내에 양산해서 고객한테 공급할 이제 그런 제품들을
그 사업부 안에 있는 R&D 센터에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시장 끄지 않지만 잠재력이 있는 이제 그런 소재들은 전지 소재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첨단 안에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시장이 올지 안 올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단번에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인력을 투입해서 아니면은 그 외부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술 모니터링하는 정도 그쪽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 하는 게 이제 실제 CTO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게 NCM, 그다음 LFP 이런 소재들은 다 그 사업부에 있는 또 R&D 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전지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졌죠. 전고체 전지는 현재 시장은 없어요. 근데 다 올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는 미정이지만 그거는 배터리 연구소에서 전지소재 연구소에서 맡게 되고요. 그리고 LG화학이 현재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이온 전지 이외의 전지. 그러면은 이제 소듐이온 전지 예를 들면 소듐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사업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가야 되는 시장인지 아직 모르겠고 그거를 이쪽에서 합니다. 이제 소재로는 이제 그렇게 3단계 연구가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R&D 조직별로 그 분석 설비나 그다음에 해석하는 이런 인프라나 인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저희도 한 200명 이상 R&D 인력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고가 장비거나 아니면 꼭 양극에 국한되지 않은 분석법들 이런 거 개발은 이제 CTO 안에 분석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TM 정도, TM 그런 이상 이제 그런 연구들은 이제 CTO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는 공정에 대한 거를 따로 CTO에서 의뢰하지 않는데 이제 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허도 중요하지만 공정 기술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LG화학은 계속 제조업을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공정 기술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기술연구소라는 조직이 이제 새로운 공정들 각각 공정에 특화된 전문가들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AI 쪽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 그 다음에 계산화학, 전산구조역학 이제 이런 서포팅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양극재에 국한된 거는 이 안에도 다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 이제 연구라는 조직들은 CTO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차세대 전지 쪽인데요. 차세대 전지는 제가 이제 후보 기술들은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차세대 전지 하면은 전고체 전지 말고는 이제 후보로 뽑을 만한 기술이 현재는 없어요. 그 이제 질문에도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사전 질문에 차세대 전지 기술 좀 소개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장단점 그리고 어떤 밸류가 있냐 차세대 전지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거는 처음에 체크하기 전에 리튬이온 전지예요. 리튬이온 전지는 이제 4대 소재로 구성이 돼 있고요. 4대 소재의 케미스트를 결정하는 거는 양극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그 LCO 양극이냐 아니면 NCM이냐 LFP 양극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음극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건 그라파이트, 카본 계열 음극을 현재 많이 쓰고 있고 실리콘이 이제 나오긴 하죠. 근데 실리콘의 비중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라파이트 위주의 음극에 이제 일부 실리콘을 적용하는 그 정도고요.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을 산화환을 이용해서 양극에 있는 리튬을 음극으로 보냈다가 다시 양극으로 받는 이런 인터컬레이션 반응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럴 때 전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전지군 중에 전압이 높아요. 한 3V 이상이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3V 이상 전압을 리튬이온 전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휴대폰부터 노트북, 자동차까지 ESS 전력 저장까지 이제 모든 분야에 파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는 이제 케미스트는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이제 폼팩터가 있어요. 그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냐 이렇게 이제 3단계 구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일반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메이저 OEM들이 갑자기 이제 파우치 셀에서 각형을 선호한다, 뭐 테슬라는 원통형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반인들도 흔히 이제 폼팩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폼팩터는 이제 그 원통형은 주로 테슬라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시장이 크진 않았어요. 원통형이 이제 그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쓸 수 없는 애기 때문에 별로 그 용도가 없었는데 테슬라가 자동차에 원통형을 쓰기 시작하면서 원통형이 현재까지도 18650, 2170, 46 점점 이제 커지는 쪽으로 직경이 커지는 쪽으로 점점 나오고 있고요. 그 테슬라는 현재 원통형 위주의 그 폼팩터를 활용하고 있고 그 각형의 대표 주자들은 삼성 SDI죠. 그리고 파우치 셀의 대표 주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각형의 대표 국가는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게요. 그 파우치를 선호하는 회사들은 제조 비용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높아요. 그러면 이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거죠. 그런데 단점은 안전성. 요즘 안전성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점점 파우치를 줄이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그 이유는 안전성 우려였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좀 취약한 구조. 근데 안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듈이나 팩에서 뭔가 안전장치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전 부품들이 셀 내에 이제 장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신 이제 제조 비용이 높아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통형을 선호했던 이유는 각형이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수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거죠. 전기 자동차가 이제 몇 년 그 10년 이상 팔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각형 셀도 이제 대형 셀의 각형 셀 어느 정도 제조 기술이나 설계 그리고 가격을 낮추는 기술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주력이 이제 원통형 각형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파우치는 약간 이제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세 개를 다 해요. 그 원래는 각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각형은 올해부터 아마 발표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각형 개발 시작했고 OEM한테 소개를 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세 개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요 두 개를 하고 있고 SKO는 파우치 위주였고 각형을 하겠다 원통형을 하겠다 이제 발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지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는 세 개의 폼팩트를 다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 두 개를 갖고는 이제 지금 확대된 시장도 그렇고 고객의 니즈도 그렇고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세 개를 다 가기가 힘든 이유는 R&D가 좀 분산이 되는 거죠. R&D 인력을 뭐 2배, 3배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죠. 인프라도 그렇고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제 차세대 전지하면은 이제 뽑는 게 이 네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질문에도 리튬 설퍼가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튬 에어도 질문에 있었고,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질문이 사전 질문에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소듐은 없었네요. 그 질문에는. 저희는 이제 차세대 하면 이 소듐까지 뽑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리튬 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는 설퍼를 쓰는 거예요. 음극은 리튬 메탈을 쓰고 양극은 설퍼를 쓰고 이 단점은 설퍼가 가장 저렴한 소재라는 거죠. 황이. 근데 단점은 그 자동차나 이런 데 탑재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가볍긴 한데 부피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설퍼가. 그러니까 자동차에 탑재를 하려면 부피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뭐 탑승자 공간도 나와야 되고 트렁크 공간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벌키한 배터리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자동차에는 쓰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튬 설퍼는. 그럼 어디 쓰느냐? 무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항공용 그러니까 드론이나 그다음에 드론이죠. 드론이나 뭐 인공위성 뭐 이런 데 쓰는 용도에는
이제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무게의 장점이 있으니까 에너지는 높고, 그리고 리튬 에어의 장점은 이제 양극이 양극 반응에 산소를 써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의 가격 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진 않죠. 산소를 산화하는 반응을 하려면 여기에 이제 카본 구조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본 구조체가 들어가니까 아예 양극이 없는 구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리튬이온은 원래는 자동차 이제 연료 전지 전 단계, 그때 리튬이온 전지 다음에 리튬에어, 그다음에 연료 전지, 이제 이런 순서였어요. 근데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일부 상용화가 됐죠. 근데 리튬이온은 이제 지금은 거의 연구가 안 돼요, 사실. 이제 경쟁에서 약간 도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거는 전고체 전지죠. 이제 전고체 전지는 뒤에서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체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세라믹이냐, 무기 소재냐, 황화물이냐, 고분자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하면 이제 전고체 전지 이렇게 뽑히고 있고, 그다음에 소듐이온 전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가격 장점이 있는 거예요. 리튬이 포함된 원재료들이 다 비싸고, 그리고 리튬에 또 한계가 또 있고, 그리고 그걸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소듐이온 전지예요. 근데 소듐이온 전지가 이제 지금 발표는 많이 하고 있지만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리튬이온 전지가 좀 아직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소듐이온 전지를 쓰려고 하는 거는 싸기 때문에, 저가 셀이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데, 지금 LFP 셀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듐이온 전지도 지금 R&D는 하지만 이게 시장이 어떻게 올지는 아직 잘 모르는 전지가 됐습니다. 이제 뒤에는 이제 몇 장을 제가 전고체를 준비를 했는데요. 전고체 전지를 시작한 이유는 안전성이었어요. 그 자동차, 휴대폰부터 안전성은 문제가 있었죠. 휴대폰도 우리나라 가장 심각했던 거는 아마 노트 7, 삼성전자의 노트 7 때 삼성 SDI 배터리, 그다음에 중국의 ATL 배터리, 이제 이때 이제 발화가 좀 빈도수가 높았고요. 그때 이제 휴대폰 쪽에 가장 심각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원통형이 이제 원통형이 아니고 노트북도 발화가 한동안 심했습니다. 리콜도 많았고요. 그렇게 이제 홍역을 거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자동차로 와 있는 거죠. 이제 자동차에 배터리가 장착된 다음부터 이제 화재 보고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는 이제 보급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질문들은 이제 이 세이프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 사전 질문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가솔린 차도 발화가 된다. 근데 전기차만 발화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배터리가 더 위험하냐, 가솔린 자동차가 더 위험하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보급 수량, 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 수량이 일단 많으면 이런 그 완전히 화재가 없는 자동차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가솔린 차도 그렇고 전지도 그렇고 에너지를 쓰는 시스템은 항상 이제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면 그게 화재니까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갑자기 너무 과한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거는 이제 화재로 갈 수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점은,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화재가 있지만 노후 차량이 좀 많은 거죠. 오래 탄 가솔린 자동차가 좀 화재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이 좋아지고 화재나 이런 데서 좀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아마 10만에서 20만 사이에 교체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들은 가솔린 차에 대해서 이제 화재 위험성을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신차에서도 이제 나오는 상태고, 요거는 산업의 초창기에 좀 겪어야 될 홍역 같은 건데, 근데 좀 심각하죠. 홍역치고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거는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이제 전지를 쓰기 때문에 전지가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지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유일한 방법은 전고체예요. 그 화재가 나고 이러는 거는 그 전해질이 유기물인데 거의 연료입니다. 연료.
그러니까 한번 스파크가 있거나 그러면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연료 기능을 합니다. 유기 전해질이. 그럼 유기 전해질을 이제 없애는 거죠. 없애는 게 이제 전고체 컨셉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분리막을 포함한 이제 전해질을 다 고체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음극재도 바뀌고 있고요. 음극재도 그래파이트 쓰느냐, 리튬 메탈을 쓰느냐, 아니면은 리튬이 어차피 양극에 있으니까 양극에는 리튬만 가지고 쓸 거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고체 전지 이제 말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이미 사업을 접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구분은 폴리머를 쓰느냐, 그 다음에 옥사이드를 쓰느냐, 그 다음에 설파이드를 쓰느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회사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떤 케미스트를 쓰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은 어떤 타입에 집중을 하느냐, 황화물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럼 중국의 1위 업체인 그 CAT는 어떤 걸 쓰느냐, 황화물이고요. 그리고 전통의 강자 일본 회사는 어떤 걸 쓰느냐, 또 황화물이에요. 그리고 황화물 이외에 또 어떤 걸 관심 있게 보느냐, 그러면 일부 회사들이 산화물 전해질을 여전히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화물, 그 궁극적인 꼴은 산화물이라고 보는 거죠, 옥사이드 계열의. 그런데 아직 기술적인 이제 난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해질로만 이제 그 전고체는 이제 전해질 기술이니까요. 전해질로만 구분을 하면 이제 이노가닉이냐 오가닉이냐는, 이제 오가닉은 고분자 계열에서 시작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분자는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황화물 기반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LGPS냐 아즈로다이트냐, 이렇게 이제 두 개 축으로 전고체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산화물은 이제 방막 전지나 이제 그 작은 전지용 이런 거는 일부 산화물이 상용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주 목적은 전기차나 최소한 ESS잖아요. 그쪽에 와 있는 기술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황화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타겟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단점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표로 보시면은 이제 황화물계를 선호했던 이유는 그 전지기 때문에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성능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게 황화물계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성능이 좀 힘들다 그러는 게 이제 옥사이드나 폴리머 타입이 약간 그 전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화물계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황화물계는 이제 구조 자체가 안정하지가 않아요. 그 상온에, 그러니까 그 수분, 특히 수분이나 뭐 수분하고 직접 산소하고도 반응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반응성을 줄여줘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산화물은 이제 선호를 하지만 이제 좀 합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이 어렵다는 거는 그 공정이 어렵고,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좀 높아지는, 그리고 공정이 복잡할수록 불량 비율이 높아지고,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세대 기술에 들어가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인데요. 간단한 거는 음극재부터입니다. 음극재는 현재 쓰고 있는 기술들은 이제 카본 계열, 그라파이트나 카본. 용량은 한 300 이상, 한 300 정도, 이 정도 용량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나 이렇게 차세대에서 음극은 다들 언급하는 게 리튬이에요. 리튬은 3000 이상 용량이 나옵니다. 근데 3000이라고 해서 3000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건 실리콘. 근데 실리콘을,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을 100% 쓰는 목적으로 써요. 근데 실리콘을 100% 쓰는 기술들은 있긴 있어요. 예, 실리콘도 100% 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는 이제 일부 섞어 쓰는 용도, 그래파이트에. 음극은 이제 쓰는 그 선호도는 전압이 좀 낮아야 됩니다. 전지의 전압은 양극과 음극의 전압 차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극은 높을수록 좋고 음극은 낮을수록 좋고,
리튬은 그 0볼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재료죠. 그리고 양극은 보통은 4볼트에서 끊습니다. 한 4볼트 이상 되는 양극재를 선호하는 거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들은 이제 후보들은 여러 개지만 그 대부분은 이제 그 후보에서 탈락한 소재들이 많고요. 현재 쓰고 있는 건 LFP를 쓰느냐, NCM을 쓰느냐, 이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 양극재 얘긴데요. 그 이제 차세대 전지 쪽에서 제가 이제 설명한 것 중에 이제 전고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전고체는 아닙니다. 일반 LIB 액체 전해질을 쓰는 시스템. 근데 여기부터가 이제 전고체 기술들인데 제일 크게 바뀌는 건 당연히 이제 분리막하고 전해질 쪽 기술이 차세대에서는 가장 크게 바뀝니다. 이쪽은 분리막이 사실 사라지는 거죠. 전고체가 되면 폴리올레핀의 분리막 기술은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리퀴드 전해질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고체 전해질이 가면서. 근데 음극은 이제 비슷하게 올 수 있습니다. 원래 방향대로 그래파이트에서 이제 점점 리튬 메탈을 쓰는 쪽에서 아니면은 퓨어한 실리콘을 쓰는 쪽 아니면 아예 음극을 없애는 쪽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고 있고요. 근데 양극은 맨 처음에 썼던 거는 이제 그 LCO, LFP, LMO, 그다음에 이제 NCM 이렇게 갑니다. 근데 뒤에서도 큰 변화는 사실 없어요. 양극은. 그러니까 전지의 케미스트리가 바뀌어도 양극에서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진 않아요. 양극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 아마 소듐 전지 정도? 이제 그 정도 왔을 때 그러면 리튬이 소듐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소듐 산화물로 바꿔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변화지. 지금 이렇게 전고체 전지화 됐을 때는 양극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전해질과 분리막 이쪽이 좀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양극재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때 이제 필요한 건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구체에서 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전구체를 가지고 이제 리튬과 첨가제를 써서 열 처리하는 이런 양극재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분석 기술들, 그리고 공정 기술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극재에서는 뭐 그 시작은 양극재 기술 위주로 개발을 해왔고요. 그러고 양극재에서 약간 한계가 있다. 그리고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전구체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까지 가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두 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분석 기술과 이제 공정 기술, 이제 이거 새로운 공법, 그다음에 새로운 분석술 이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양극재 공정인데요. 그 NCM이에요. NCM의 일반적인 양극재 공정이고, 그러면 공정은 이제 전구체인데요. 전구체는 그 공침법을 쓰고 있습니다. NCM을 하이드록사이드로 공침하는 그 반응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을 첨가제나 리튬을 섞어서 이제 열 처리해서 하는 공정이 있고, 그리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잔류한 임퓨리티 제거를 위해서 그 물로 와싱하는 공정이 있어요. 와싱하고 열 처리하는, 그리고 표면 처리하는, 이렇게 공정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양극재에서 이제 제가 분석 기술 말씀드렸었는데요. 분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엑스레이 결정 구조 분석이고요. 분석에서 인시추와 오퍼란도 이 두 개의 예시인데요. 그 인시추를 쓰는 이유는 반응 그 상을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합성 온도에 따라서 인주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펀트나 첨가제나 아니면 전구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제 이런 해석을 할 때 쓰고요. 그리고 니켈이 이제 많을 때 적을 때 뭐 이런 변수들을 확인할 때 인주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지 소재이기 때문에 충방전을 해봐야 알 수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충방전을 했을 때 양극재는 이제 결정 구조가 바뀌죠. 리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그럼 그때 이제 오퍼란도로 충전 방전을 했을 때 결정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로 열화 해석을 위해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XRD가 가장 많이 보는 분석법이고, 그 다음이 이제 TEM과 SEM
그다음에 라만, XPS 이제 이런 분석법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그 저희는 이제 DX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AI 기술을 이제 쓰는 이유는 개발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 그리고 좀 정밀하게 해석을 하겠다. 뭐 그런 거고요. 그 AI를 많이 썼던 거는 이제 실험 시작할 때부터 이때 이제 조성이 어떨 때 이거는 이제 계산으로 제이럴리 계산을 하면 대부분 전도도나 이런 건 나오니까요. 그리고 상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도폰트 썼을 때 뭐 물성 번역 어떤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제 많이 시작을 했었고 근데 실제 가장 활발하게 쓰는 거는 이미지 분석 툴에서 많이 써요. 그 특히 SEM이나 TM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정성적인 내용을 정량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제 구역화를 하고 그다음에 사이즈에 대한 뭐 계산을 다 해주는 거죠. 뭐 그 긴 거 작은 거 구형도 이제 이런 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 말고 이제 그 현장에서 생산할 때 많이 쓰는 거는 현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공정에 따라서 모든 실시간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사람이 해석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데이터를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 예측을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어떤 변동의 이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해서 그럼 조절을 하고 그럼 불량률을 낮추든지 공정 조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제 뭔가 변수를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다음이 이제 장비를 돌리다 보면은 연속으로 계속 생산하는 장비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죠. 그럼 이제 장비가 처음 세팅한 조건과 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신호들이 장비에서 어딘가에 신호가 오게 되잖아요. 센서들에서 그 신호를 이제 이상 감지를 해서 그러면은 설비가 멈추기 전에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설비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는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각각 소재에 대한 내용인데 그 차세대 소재하면은 이제 그 망간이 많은 소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망간이 가장 싸요. 니켈, 코발트가 가장 비싸고. 그럼 코발트는 최소화해서 나가는 트렌드가 있고, 그다음에 니켈이 좀 비쌉니다. 근데 니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니켈이 많이 필요했고. 그럼 니켈을 안 쓰면서 에너지를 높이는 기술은 이런 양극재예요. 이제 망가니치라는 여기는 이제 리튬이 좀 많이 들어간 양극재입니다. 그러면은 용량을 내는 방법은 기존의 NCM 같은 경우는 니켈의 산화수가 이가에서 사가까지 이렇게 바뀌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망가니치 같은 경우는 니켈의 산화수도 쓰고 그다음에 그 산화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붙어 있잖아요. 이 산소에서 산화환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럼 전압을 좀 높여야 되고요. 한 4.75V까지. 그러면 용량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소재를 이제 그 에너지가 높고 그다음에 싼 소재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극재 중에 가장 어려운 소재로 알려져 있어요. 합성도 어려울 뿐더러 미케니즘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소재 기술이고요. 그리고 NCM에서는 시도하는 거는 이제 코발트를 낮추다가 이제 아예 코발트를 없이 만드는 양극재 기술. 그럼 여기는 이제 코발트를 빼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써야 되는 기술은 전압을 높이는 기술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전압을 높이고 그다음에 코발트를 낮춘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도핑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그 코어쉘 구조 표면과 내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표면 반응이 좀 많기 때문에 전해지루가에 고전압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코팅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FP인데요. LFP를 국내 회사들은 이제 최대한 버티다가 안 가려고 NCM 위주의 시장을 계속 유도를 했지만 뭐 원하는 대로 되진 않죠. 그래서 LFP가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요청이 오고 있고요. 그 테슬라, 현대차 뭐 그러면 이제 LFP 공급할 수 있는 셀 회사나 소재 회사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이제 규제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들 한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양극재 회사에서 LFP를 준비하기를,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셀 회사가 LFP 셀을 준비하기를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솔루션, SDI, SK은 전부 LFP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LFP나 이제 LMFP는 이제 비슷한 기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LFP는 그 전압 영역이 한 3볼트 이렇게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FE 대신 망간을 썼다 그러면 이제 4볼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망간의 특성은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전도도가 낮고 이러니까 성능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정도 영역을 쓰는 겁니다. 그 망간하고 FE랑 절반 정도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이제 그게 타협점인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한 30%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LFP보다. 그러면 주행 거리가 이제 한 30% 높아지니까 LFP의 다음 소재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은 이거는 실제 그 양극재 기술은 아니에요. 그 셀에서 하는 기술이죠. 질문 중에도 이제 그 DLD 공정이었나요? 그 전극 공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전극 공정에서는 지금 연구 많이 하는 게 건식 공정,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이제 최근에 사이버 트럭에 건식 공정을 이용한 전극을 채택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건식 전극이 뭐냐면, 이게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현재 양산하고 있는 습식 공정. 그러면은 양극재와 바인더와 그 용매는 NMP입니다. NMP를 써서 NMP를 그 기화시켜야 되죠.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습식 공정이고, 건식 공정은 용매가 없어요. 대신 바인더를 바꿔야 됩니다. PTFE 계열의 바인더로. 그러면은 설비 뒤에 복잡한 이제 코팅해서 용매를 날리는 그런 공정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공정이 심플해지는 거죠. 그리고 건조를 하게 되면 이제 단점들이 이제 그 건조를 하면서 바인더 분포가 좀 바뀝니다. 이제 그게 성능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습식 공정의 단점이었는데 건식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건식 공정에 대해서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양극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건식 전극이 온다고 해도 습식과 양극, 이제 큰 약간의 물성 튜닝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 규제,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사전 질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았고, 전망에 대한 질문도 많았지만 이런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전지에 이제 계속 저희가 규제는 미국 쪽 규제죠.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 쪽에 IRA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친환경 배터리가 이제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 폐기물 처리가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리사이클 아니면 리유즈,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 규제는 그런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규제를 만드는 거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이나 LG에너솔루션은 미국에 있는 이제 파트너와 리사이클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리사이클은 그 전지는 이제 그 자원 채굴부터 시작해서 소재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탑재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폐차한 이후에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폐배터리가 나오면 진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얘가 재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결정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사용을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자동차보다 약간 뭐 저급의 사양이 필요한 뭐 이바이크나 카트, 그다음에 ESS, 이제 이 정도 시장에 그걸 판매를 하는 거죠. 그 평가를 한 후에. 그리고 얘는 수명이 다 돼서 재활용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 리사이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원소부터 추출해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추출해서 그거를 바로 전구체에 넣어서 합성을 해서 다시 하는 이런 클로즈 루프를
만드는 게 이제 규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양극에서는 이제 리사이클이니까 리사이클해서 리유즈를 하지 않으니까요. 양극은 리사이클 기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파이로냐 아니면은 그 하이드로메탈루지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구체는 앞에서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 소듐 전지예요. 소듐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케미스트리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산화물로 가느냐, 그 옥사이드 계열 산화물로 가느냐, 아니면 폴리애나이온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프루시안 블루 계열 이쪽으로 가느냐, 이 세 개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굉장히 복잡도가 높습니다. 그 소재 양극만 봐도 이렇게 많은 아직 후보 소재들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직은 상용화 시점이 아직 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이제 그 완결형, 그러니까 딱 이거다라는 소재 기술이 아직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향성은 맞지만. 네, 이제 이상이고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LG화학 이제 회사 이제 현황부터 말씀드렸고, LG화학 내에서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지 소재 이제 이쪽을 만들어 그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양극재에 영향을 주는 이제 차세대 전지 기술, 그 중에 제가 이제 전고체 전지 좀 강조를 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세대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이거는 약간 그 좀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네, 저쪽. 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LG 화학에서 이제 LFP R&D를 시작했고 또 국내 다른 기업들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 LFP 배터리 연구가 계속 진행돼 왔고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현재 뭐 CATL이나 BRD처럼 선도적인 위치를 가진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서는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LFP 내용이죠. 네, 그 LFP는 이제 국내 회사는 한 3년밖에 안 됐고, 이제 중국 회사들은 한 20년, 10년 이상 연구를 했어요. 연구됐고 이미 상용화 시작됐고. 그럼 LG화학은 독자적으로 해서는 LG화학이 이제 R&D를 좋아하는 회사긴 한데 독자적으로 해서는 출발선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에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외에 또 LFP가 쓰는 이유는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 결정하는 인자들 리튬을 어떻게 싸게 만들어서 할 거냐, 아니면 인광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포스페이트를 어떻게 소급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에 강점이 있는 중국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파트너와 이제 그 개발부터 같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의 선진사의 그 뭐 업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LG화학이 그럼 뭘 애드할 거냐? 당연히 또 R&D예요. 근데 LFP 이제 쓰는 고객들 VOC를 많이 듣는데 LFP는 이제 싸게는 만들어 주는 대신 기술 지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 능력이 좀 떨어진다. 왜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업계 얘기예요. 중국에서 LFP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특징은 싸게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에 치중을 했고, 얘가 이제 공정의 트러블이나 아니면은 열화가 어떻게 됐을 때, 아니면 분석법이나 이런 게 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에서는 그쪽 측면에서 준비를 많이 해요. 열화 해석과 새로운 분석법, 그리고 품질 관리 있네요. 품질 관리. 이제 국내 회사들이 잘하는 게 품질 관리입니다. 그 품질 관리는 안전성에도 연결이 됩니다.
안전성이 케미스트리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디펙트, 이제 디펙트를 제어하는 기술들, 이게 국내 회사들이 강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쉘 폼 팩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 파우치 형태가 가장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불안정하자도스럽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원형이나 아니면은 사각형 형태의 이제 구조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파우치 형태를 쓰는 대신에 좀 소재의 이제 내구성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공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안정성 관련 좀 어드밴스드한 이제 소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좋은 방향이죠. 네, 그게 전고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고체 전지는 이제 각형이나 원통형을 쓰려고 하진 않고요. 파우치 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전고체 전지로 가는 방향이고, 그리고 파우치가 또 강점인 건 전고체는 고체 계면이니까 접촉 저항, 계면 저항이 높잖아요. 그거는 약간 가압이 필요해요. 압력을 주는. 근데 압력을 가해줄 수 있는 게 파우치가 유리하죠. 그래서 전고체 전지를 파우치로 가는 거, 이게 좀 하나 방향이고, 그다음에 안전성 소재는 이제 하이니켈보다는 미드니켈로 가는 게 안전성이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LFP는 잘 모르겠습니다. LFP는 안전하긴 한데 그 파우치에서 더 강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연기관에 비교해서 뭐 화재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 생각에 전기차 화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화재가 난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통제 불가능하다는 게 그 전기차 현재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계속 언급해 주셨던 전고체 배터리가 그 열 폭주에 다른 배터리보다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높여서 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전고체 전지가 이제 안전성에 좋다, 이거는 아마 그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다 그 검증이 됐고, 그런데 이제 검증이 실험실 레벨이냐 아니면 시제품급이냐, 근데 아직은 자동차에선 검증이 안 됐어요. 자동차에 탑재됐을 때 그 큰 규모에서 안전성이 그 100% 세이프하냐, 그런 건 아직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탑재가 시작돼야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누군가 이제 먼저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현대차나 이제 삼성 SDI가 가장 로드맵이 빠르지 않나 싶어요. 일단 출시를 빨리 하겠다고 하니까 27년, 28년에 이제 그 출시된 차의 안전성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그 뭐 밸류죠. 그러니까 전고체로 갔을 때 세이프한 밸류가 월등하구나, 내가 차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이게 느껴지면은 확 커지는 거죠. 근데 아직은 검증은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그 뭐 아카데믹하게 그 리서치 차원에서 검증, 그거밖에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 소재 재활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후에 배터리 소재 재활용 의무화에 맞춰서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 쓴 배터리가 ESS 등 다른 장비들로 그 가는 비율이 판매되는 그 배터리의 양 중에 몇 % 정도가 재활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재활용은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거의 100%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동차 회사
회사가 직접 회수도 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그 리유즈 때문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리유즈가 안 되는 거를 이제 리사이클하는 건데 리사이클하는 회사들도 현재는 많아요. 근데 공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많이 공급이 될 걸 기대하고 회사들은 창업을 했고 투자를 해놨는데 그 배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프로가 아니고 거의 100%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제 재활용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 자동차 쪽은 쉬우니까요. 휴대폰이나 노트북보다는 그 자동차 쪽은 거의 재활용이 다 되지 않나 싶어요.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창고나 각각 회사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번 달 그러니까 24년 7월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서 그 태평양 심해의 그 산소 농도가 일반 해양 그 산소 농도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심해 망간 금속이 좀 더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존해가 일어나서 그 산소 농도가 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그 심해에 망간 리소스가 더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니까 그 망간의 코스트가 좀 더 많이 내려가면은 LFP보다 망간 리치한 그 양극재 좀 더 LG화학에선 연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FP가 현재 R&D나 사업 규모나 LFP 위주로 하고 있고요. 망간리추는 약간 관망세입니다. 그거는 사실 뭐 자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그 LFP보다 이렇게 싸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지셔닝이 좀 어렵더라고요. 망간리치는 NCM을 쓰냐 LFP를 쓰냐 그 중간에 있는데 LFP도 올라오고 있고 NCM도 이렇게 싸게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그 사이에 껴서 설 자리가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은 이제 그 심해 자원은 아직은 생각을 못하는 게 좀 채굴이 좀 힘드니까. 그래도 광산에 이렇게 퍼오는 게 또 제일 싸잖아요. 육지에 있는 광산들이. 아직까지는 심해까지는 고려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저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고체 전지 단점 중에서 가장 보완하려고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단점과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고체 전지는 그 단점은 그 대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탑재하려면 좀 에너지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면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면적 기술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단계가 이제 현재는 소재 개발하는 단계고 소재 개발이 뒤에 이제 공정 기술이나 이제 공정 기술이 이제 대면적을 만들기 위한 이제 거기까지를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래서 SDI나 현대차도 지금 출시하겠다는 게 뭐 만 대, 뭐 5만 대 팔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뭐 1000대, 뭐 100대 이 정도 소량을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아직은 좀 기술이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케미스트리도 아직은 좀 비쌉니다. 전고체 전지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또 지금은 비싼 거를 또 선호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전지는 좀 가격하고 그다음에 대면적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재들의 그 양극재 소재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전 2차 전지 그 특성상 이제 안전성이랑 뭐 코스트랑 그리고 출력 같은 것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당연히 이제 다 잡으면서 가야겠지만 지금 중국이 코스트 쪽은 좀 확실히 강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출력과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어느 방향으로 좀 더 가야 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2차 전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또 2차 전지의
더 이상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줄어든 느낌이어서 혹시 생각하시기에 지금 리딩 기업인 LG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조금 안정성이나 출력 측면에서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코스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코스트도 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스트를 맞춘 다음에는 그 다음엔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이나 뭐 성능 이쪽으로 안전성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출력이나 안전성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들이 이제 많이 앞선 분야예요. 근데 코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NCM 같은 경우는 코스트를 거의 맞추고 있어요. 국내 회사 리드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능 이런 거는 이제 국내 회사들이 빠른 이유는 그 국내 전지 회사들이 이제 연구 그러니까 R&D 위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거기에 맞는 이제 거기에 그 적합한 소재 개발 이렇게 들어왔어서 그거는 이제 그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 포함해서 이제 국내 회사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코스트, 싼 자동차 뭐 이런 거에 집중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는 이제 케미스트리는 이제 LF 분야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큰 변화를 주면 이제 세이프티 레벨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디펙트 컨트롤 기술이에요. 이제 조립할 때 아니면 원재료에서의 디펙트들 그거는 국내 회사들이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성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뭐 변명일 수 있지만 시장의 초창기에 이제 약간 아픈 경험 이걸 이제 자동차도 아마 좀 지나면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것처럼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안전성 우려도 아마 다들 이제 안 하고 자동차를 타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강연 내용에 따르면 현재 LG화학에서는 전기차를 겨냥해서 배터리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커패시터나 다른 어떤 전기 저장 장치만큼 순간적인 고출력을 내기 힘들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나 이런 곳에 도입하기 위해서 뭐 슈퍼 커패시터나 뭐 다른 장치들과 혼용하는 그런 연구는 하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슈퍼커피스터 이거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업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슈퍼커피스터는 이미 해오는 업계들이 있는 거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출력용은 아마 자동차 설계한 사람들이 그걸 고려해서 팩에 고려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슈퍼컴퓨터로 그걸 적용했는지는. 근데 일반 차는 잘 안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포뮬러나 뭐 이런 특수한 차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리고 전기차 타는 분들의 만족도가 출력이 좋다는 것 같아요. 모터를 쓰는데 가속력도 좋고 제로백도 좋고. 그러니까 출력은 이미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 굳이 뭐 슈퍼컴퓨터를 달아야 되나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고 이제 대신 이제 충전은 있어요. 충전. 이제 슈퍼컴퓨터나 이런 건 이제 충전은 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충전이 급속 충전에 대한 니즈는 많이 있어요. 이제 셀 개발하는 분들도 이제 그쪽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언급을 안 한 거는 급속 충전은 음극재 기술이에요. 양극재보다는. 그래서 좀 언급을 안 한 것뿐입니다. 급속 충전 이런 건 니즈는 높아요.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소듐 이온 전지에 대한 것이 궁금했는데 소듐 이온 전지가 이제 또 뭐 리튬보다 좀 구하기 쉽고 또 코스트가 낮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소재가 고려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지금 아직은 그 상용화까지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리튬에 비해서 소듐이 이제 소재 선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제 앞으로 뭐 상용화까지 예상되는 그런 개발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 소듐이온 전지는 이제 저희 쪽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 중국에도 일부 회사들은 이제 출시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발표는 계속 하고 있고 소듐이온 전지를 ESS에 넣겠다,
이제는 자동차에도 좀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듐 전지는 이제 그 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포지셔닝인 것 같아요. 그 소듐 전지를 고성능에 쓰려고 하진 않거든요. 싼 자동차에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싼 자동차의 대표 케미스트리가 이제 LFP니까 소듐 전지는 LFP는 지금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소재도 생산하고 배터리도 만들어요. 이미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싸게 공급량이 많아요. 근데 소듐 전지는 아직은 소량 생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할 때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LFP보다 월등한 장점이 있으면 소듐으로 전환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굳이 LFP에서 소듐을 채택해야 될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거죠. 뭐 가격이 반이다 그러면은 채택을 하겠지만 그렇게 공급을 못 하니까. 그래서 R&D 차이는 아니에요. 그 R&D는 이제 양극한 사람들은 소듐 전지가 더 뭐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 케미스트리가 정해지면 그냥 바로 그 양탄 라인도 거의 동일합니다. 양재하는 그 양탄 라인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온라인 질문 2질문만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저희 유지훈님, 손민희님 질문하셨는데요. 예, 그 전고체 전지 질문이시네요. 그러니까 유계 전해질하고 충반전할 때 열화대에서 부스러지는 문제.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게 이제 산화물 전고체 전지가 가장 이상적인데 산화물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깨지면 컨택을 잃어버리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설페이트, 황화물계 전해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황화물계는 약간 소프트해요. 그러니까 잘 깨지지도 않고 깨져도 압축을 주면 다시 붙는 거죠, 계면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제 황화물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이 손민희 질문이 손민희님 질문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삼성이나 LG의 배터리 브로셔만 보고 NMC 양극재 물질 비중을 추정하는 것은 힘들까요? 제품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던 중에 궁금증이 들어서 이번 강의를 보고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좀 어렵네요. 질문이 어려운데 NCM 양극재 물질 비중. 그러니까 NCM의 조성은 이제 니켈 조성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망간, 코발트까지 자세하게는 잘 공개를 안 하는 편입니다. 특히 코발트를 몇 프로 썼는지 이런 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NCM 이렇게 브로셔에 있는 내용 이상은 이제 이거 사용자 아니면은 그냥 고객이 아니면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이상으로 2024학년도 실무 역량 강화 세미나 시리즈 쿠키 클래스 3회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특강해주신 최병진 전문위원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